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어져야지 그때 아마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부동산이 죽어야 부동산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오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요, 일단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실질 금리는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돈 현금 갖고 있으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금이 각광을 받는 건 굉장히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건 실은 물가 잡으려고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물가를 올리는 것만큼. 왜냐면 경제가 죽을까 봐. 이미 미국에서 물가 잡으려고 올리다가 지금 은행이 파산됐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가 지금 뭔가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조금 조심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현재 화두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돈이라는 것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기에는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쥐고 계시다가 기회를 포착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지금 재건축 현장들 보면요, 지금 다 난리 났어요. 추가 부담금 더 내라고. 왜냐면 그분들도 공사를 했는데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사이에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30% 이상씩 올랐으니까 계약서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면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앞으로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자재값 때문에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입주권 말고 분양권이 괜찮은 대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복과 동시에 분양권들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세는 내려가고 있지만 월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죠. 왜냐면 지금 모든 단지에서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 대우건설이 400억 물어주고 시공권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지어도 오히려 그냥 부실만 더 키울 뿐이지,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이제 공급들이 이제 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공급, 수급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자극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실물 자체의 어떤 수요 자체를 늘릴 거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될 거다라는 게 이제 이쪽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 인상은 되고 있으며 수준이 높고 가계부채가 지금 사상 최대적 부담이 됩니다. 전세 가격은 하락돼요. 지금 이게 가장 커요. 그래서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가 반환 대출을 풀어줬죠. 또 15억 이상도 또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집주인들이 약간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매물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닥으로부터 10% 이상 상승한 걸로 보이는 게 현재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경기 둔화,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하락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락과 상승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약간 이쪽이 좀 크지 않냐라는 게 지금 현재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토연구원에 이제 박진백 박사가 이제 최근 논문을 썼더라고요. 어떤 아파트에 대한 금리 인상의 충격 정도를 이제 바모형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한 건데요. 요 X축은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9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시계열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요거는요, 충격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92년도에 금리 인상 25bp를 딱 올리는 걸 충격을 줬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건지, 3개월 미칠지, 6개월 미칠지, 9개월 미칠지, 24개월 미칠지. 자, 그럼 이쪽으로 오면 최근에 2022년에 금리를 25bp를 딱 줬을 때 충격이 어느 정도로 지속될지 쭉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충격이 얼마만큼 가격을 하락시킬 건지, 0에서부터 이제 얼마만큼 충격을 줘서 밑으로 내려올 건지를 보는 겁니다. 자, 금리를 땅땅땅땅땅땅 충격을 줬어요. 이때는 별로 내려온 게 없었죠. 근데 최근에 오면서 내려오고 있죠. 그 얘기는 금리가 영향을 미친 게 최근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효과가 크다. 2022년도에 그 25bp를 딱 충격을 줬을 때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락을 하냐? 12개월에서부터 15개월까지 하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벌써 우리나라 금리를 올린 지 지금 1년이 넘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올린 그 금리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1년까지 영향을 계속 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리 인상의 효과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다행인 거는요. 어떤 금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PF 연체율하고 집단대출 연체율이요. 요게 이제 과거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죠. 그때 이제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때 이제 PF 대출의 연체율이 9%대였어요. 9%대. 근데 이게 자 전이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집단대출 쪽으로, 개인 쪽으로도 한 2년의 시차를 두고. 그래서 PF 부실에 대한 어떤 연체율이 주택 시장의 바로미터가 좀 될 수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PF 부실이 연체율이 9%, 집단대출은 2%대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근데 현재는요, 집단대출은 잘 관리되고 있는데, 가계대출은 잘 관리되고 있는데 0.2%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PF 부실 같은 경우 브릿지론 이쪽의 연체가 지금 8%대가 좀 넘어섰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 그래서 그쪽이 약간 문제가 돼요. 금융권은 괜찮은데 약간 비금융권 쪽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 쪽이 지금 조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미분양과 합쳐져서 지금 여전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요, 역대 가장 높았었을 때 뭐 15만 호, 16만 호까지 이제 있었죠. 가장 높았었을 때가. 그래서 장기 평균이요 6만 2천 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6만 2천 호를 딱 데드라인으로 다 정한 거고요. 6만 2천 호가 딱 넘어서자마자 1월 달에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서울권에 대한 어떤 이런 미분양은 잡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지방시장은 아직까지 온기가 안 돌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7만 5천 호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가 생각하는 그 데드라인 일단 넘어섰고, 미분양이 올라간다는 건 안 사는 거죠. 수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택을 살 필요는 없죠. 내려갈 때 사야죠. 내려갈 때. 미분양이 없어질 때. 그래서 요 그래프가 바로 빨간색이 이제 미분양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아파트 가격 변동률입니다.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분양이 늘어날 때요, 가격은 이제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없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지금은요,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미분양이 좀 해소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있지 않냐. 아직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전체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멀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임차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역전세가 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전세 가격이 고점이었던 게 2021년 9월 달, 10월 달입니다. 그럼 이제 2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갱신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갈지. 근데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언제죠? 올해 하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전세를 돌려줘야 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럼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적어도 한번 강남 쪽에는 이런 충격이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하반기에. 자, 요거는 이제 한국은행의 전세금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만약에 40% 떨어질 때까지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집주인이 과연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내가 돌려줄 보증금보다 많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주택이 40%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60% 이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많아요. 그래서 보증금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대출을 열어준다면 그래도 보증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는 대출을 해주더라도 갭 투자를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6%에서 9%대 사람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들이 시장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은 이제 13 대책과 이제 130 정책이 이제 또 대출이란 부분과 전매 제한을 열어줬어요. 이게 왜냐하면 둔촌주공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둔촌주공 자체가 물량 자체가 너무 큰데 뭐 소화를 못하니까 뭐 PF 부실에서부터 뭐 시스템적인 위기로까지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화끈하게 풀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증금 반환 목적에 대한 대출을 열어줬고요. 심지어 이제 뭐 다주택자 법인 이제 주담대를 허용해줬죠.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언제 이제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할 건지에 대한 타이밍이 이제 시장을 좌우를 할 겁니다. 다주택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줘야 될 어떤 세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이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어져야지 그때 아마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부동산이 죽어야 부동산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는 규제 완화를 요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근데 과거를 한번 보면요. 규제 완화는 길게 하죠. 강화도 길게 하고요. 이게 뭐죠? 부동산 시장에 한번 방향을 틀면 변곡이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떤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정책이라는 부분을 복기를 해야 돼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나서 서울은 V자로 반등을 한 다음에 계속 하락을 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방시장은 올랐다고 했었죠. 왜 그랬냐면,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줬었어요. 규제가 굉장히 많죠. 부동산 대책이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나타났어요. 그러고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일어났었던 겁니다. 계속 풀어줬었어요. 계속. 심지어 양도세 5년 면제까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팍 V자로 상승을 하니까 바로 수도권 LTV 강화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확 다시 누르기 시작해요. 수도권만. 근데 여전히 아까 미분양 17만 호 정도 있었잖아요. 그게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방주택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양도세 감면 연장을 지방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바로 이때 확 지방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지방이 30% 이상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진짜 지방은 쳐다도 안 봤었거든요. 왜냐면 이때도 그랬었어요. 인구 소멸, 지방은 끝났다. 서울만 답이다. 근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정반대의 어떤 투자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게 바로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제와 관련된 정책.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 정부를 보더라도 정권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번에 약간 상승을 했지만 이게 진짜 상승을 아마 하게 되면 전처럼 저렇게 아마 누를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거 어떤 정책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